학생 여러분, 선생님들이 또 돌아왔어요. 두 번째 만남이네요. 그러네요. 저번에 우리 김우경 선생님이랑 같이 셋이서 동영상 찍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또 긴 소설을 한 편 더 보게 됐어요. 그래서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같이 볼 건데 이걸 또 여러분이랑 수업하기 좀 원격 수업으로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너무 길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현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찬조 출연해 주실 다른 선생님들과 네, 같이 한번 동영상을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생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죠, 선생님? 네, 허생전이라고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우리 문학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소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해야 돼요? 소설이죠. 중요한 소설이죠, 일단은. 그래서 이 소설은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배웠을 거예요. 배웠어.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역사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2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나중에 또 연암 박지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네, 실학자입니다. 실학자가 이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을 썼는데 당연히 그 조선 후기에 관한 배경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볼 때에는 항상 그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같이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그 당시 조선 후기의 배경,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이런 요소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연암 박지원이 어떤 사람인지 인물에 대한 탐구 동영상을 한번 다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모순을 꿰뚫은 실학자 박지원.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소설가인 박지원은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그의 집안은 무척이나 가난하였다. 그는 생원 진사시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인재였지만 여유롭지 않은 집안 사정, 당시 힘있는 세력들과의 불화 등의 이유 때문에 과거를 포기하고 연암골에 자리 잡게 된다. 연암골에서 독서에 전념하며 운둔 생활을 하던 박지원은 실학자인 홍대용과 교류하며 북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원에게 조선 사절단 일행으로 청나라를 여행할 기회가 생겼다. 여행을 하면서 청나라의 기술과 문화, 학문적 위상에 크게 놀란 박지원은 청나라의 좋은 점을 본받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박지원은 여행의 기록을 담은 기행문 열하일기를 집필하였다. 그는 열하일기에서 청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상을 소개하며 청나라의 번창한 문물을 받아들여 낙후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실학 정신인 이용후생에 대한 생각을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열하일기에는 그의 실학 사상을 잘 보여주는 한문 소설 허생전도 실려 있다. 가난한 양반 허생은 변부자에게 빌린 돈 만냥으로 물건을 사재기하여 조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떼도둑 1000명을 빈 섬으로 데려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도 한다. 허생의 비범한 재주를 전해들은 이완 대장은 그에게 나라의 근심거리를 해결할 방법을 묻는다. 그러나 명분을 중시하는 이완 대장은 실리를 추구하는 허생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박지원은 이 소설에서 허생이라는 지식인과 허생의 아내 이완 대장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취약한 경제 체제와 양반 사대부의 무능함을 풍자 비판한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박지원.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 조선의 현실을 개혁할 것을 주장한 북학 사상의 선두주자였다. 허위 의식에 빠진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통쾌하게 풍자하면서도 그 시대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연안 박지원에 관한 영상을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의 2학년 때 배웠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무언가를 이제 조금씩 끄집어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따 치고, 자,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문학을 배울 때에는 항상 그 문학의 바탕에 깔려 있는, 문학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 문화적, 역사적 배경, 이런 걸 같이 알아야지 우리가 좀 더 문학을 진짜 깊게 배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에 들어있는 그 당시 조선 후기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선생님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분이죠? 아주 특별합니다. 역사를 너무 사랑하는 멍멍이 우리 랜디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디 선생님 나와주세요. 짠!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멍멍이 랜디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연안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랜디 선생님, 네. 우리 이 연안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연안 박지원이 살던 시기 조선 후기라 그러죠. 조선 후기는 이전의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예요. 특히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은 모내기법의 도입으로 쌀의 생산력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경제적인 그 발전이 크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상품화폐 경제라는 말 우리 혹시 기억하나요? 바로 조선 후기 경제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이전에 비해서 모든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상업이 발전하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했던 시대다라는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경제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그전과는 다르게 이제 양반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네. 그런 계급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또 하고요. 그런 신흥 계층이 등장한 반면에 원래 기존 기득권 세력인 양반들의 질서가 신문지의 질서가 좀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흔들리는 네. 그런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의 그 사회 질서도 많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록 양반이 아니었지만 이런 새로운 그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평민인데도 오히려 양반보다 돈이 많은 이제 그런 엄청 부자 평민들도 생겨나게 되고, 반대로 양반이지만 쫄딱 망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양반들도 생겨나는 등 그거 자체로 신분제도가 많이 흔들리게 됐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은 양반이죠. 네, 그렇죠. 양반이죠. 네, 양반입니다. 어떤 양반? 돈이 없는 양반입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양반이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양반들은 글 공부를 하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에 급제를 해서 이제 나라의 녹을 먹는 그렇죠. 입신양명이라고. 그렇죠. 입신양명하는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허생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네, 글 공부는 하지만 과거 제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난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허생이 등장하는 부분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생이 돈을 빌리는 이제 변시부자 같은 경우가 양반은 아니죠.
네, 그렇죠. 양반이 아니지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런 신흥, 돈이 굉장히 많은 상인 맞나요? 상제로 벌어들였을 테니까 상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하여튼 돈이 많은 양반은 아닌 신흥 계층인 변씨 부자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조선 시대에 좀 이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 소설 속에 많이 녹아 있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이 창작되었던 그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작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은 남산 아래 묵적골에 살았다. 남산 및 골짜기로 곧장 가면 우물 위쪽에 해묵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살인문 하나가 그 은행나무 쪽으로 늘 열려 있다.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그 집이 바로 허생의 집이었다. 허생은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끼만 좋아하였다. 그래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 훌쩍훌쩍 울며 푸념을 하였다.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대체 그런 일과 뭘 하시렵니까? 그러나 허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아직 그리 서툴러 그렇소. 그럼 공장이 노릇도 못한단 말입니까? 배우지 않은 공장이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러면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시지요. 가진 미천이 없는데 장사치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아내가 왈칵 역정을 내었다. 당신은 밤낮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한단 말이오 소리만 배웠나 보구려. 공장이 노릇도 못한다. 장사치 노릇도 못한다. 그럼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오. 허생이 이 말을 듣고 책장을 덮어치우고 벌떡 일어났다. 아깝구나.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 꼭 10년을 채우려 했는데 이제 겨우 7년밖에 안 되었으니 어쩔 거나. 자, 발단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 발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발단 부분에 보면은 일단 허생이 굉장히 가난한 서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허생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안 합니다. 아, 네.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래서 아내가 고생을 합니다. 네, 아내가 밖에 가가지고 일감을 얻어와가지고 겨우겨우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러면 허생은 하루 종일 뭐를 하느냐? 글 읽기를 하죠. 글 읽기를 몇 년? 7년을 해요. 원래는 몇 년 하려고 했어? 10년 하려고 했는데 하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인이 지금 화가 날 만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도 허생한테 뭐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허생이 10년을 목표로 했는데 7년만 하고 나간다고 하죠. 네, 그 7년이 보통 7년입니까? 그쵸?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진작에 졸업했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긴 기간 동안 글만 읽습니다. 그것도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 급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입신양명을 목표로 했다면 아내가 이렇게까지 불만을 터뜨리진 않았겠죠. 그렇죠? 과거에 관심 1도 없어요. 그냥 글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죠, 이 집은. 그래서 아내의 삭바느질로 생계를 유지를 하다가 아내가 폭발하죠.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오라고, 뭐, 공장이 노릇도 해라, 뭐, 아니면 장사치 노릇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데, 허생은 양반이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공장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장인이죠. 장인이죠, 그쵸? 네. 물건을 만드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양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장사치,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치도 당시의 장사치는 양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장이든 장사치 노릇이든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는 하나 이 일들은 모두 다 그때 당시 평민들이 하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의 경우 아무리 돈벌이가 없더라도 평민의 일을 할 수는 하지 않았죠.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산업공상이 명확하게 네. 구분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양반, 그 다음에 뭐 물건 만드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양반이 감히 평민의 일을 한다?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양반의 체면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 거죠. 체면. 체면이 버릴 만한 어떤 행동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반의 수치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지언정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글을 양반이기 읽는다. 때문에. 그렇죠. 글을 읽는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닥달을 하니까 허생이 집을 나가죠. 네, 네. 가출합니다. 결국에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개 부분, 허생이 집을 나가서 겪게 되는 일화, 에피소드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허생은 그 길로 문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서울 장안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허생은 곧장 종로 내거리로 가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여보시오. 서울 장안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 때마침 그 사람이 변시성을 가진 부자를 일러주었다. 허생은 그 길로 변부자를 찾아가 예를 갖춘 뒤에 한마디로 잘라 말하였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미천이 없구려. 돈 10,000냥만 빌려주시오. 그러시오. 변부자는 대뜸 그 자리에서 10,000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돈을 받더니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가지고 나왔다. 그때 변부자 집에는 자식과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허생을 보니 그 몰골이 영락없는 거지였다. 선비랍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기는 하였지만 술이 다 빠졌고 가죽신은 신었지만 굽이 다 달아 빠졌다. 낡아 빠진 갓에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허연 콧물까지 훌쩍거리는 품이 거지 중에도 상거지였다. 허생이 힝헉해 나가고 나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 사람을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그렇다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선뜻 10,000냥을 내주셨단 말입니까? 이름 석자도 묻지 않고. 변부자는 천연덕스럽게 말하였다. 자네들이 나설 일이 아닐세. 대체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뢰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자기 뜻이 크고 넓다고 과장을 하게 마련이지. 약속은 꼭 지키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비굴한 얼굴로 중언부언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옷과 신발은 비록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할 뿐 아니라 눈망울이 또록또록하고 얼굴에는 부끄럽거나 비겁한 구석이 전혀 없네. 재물 같은 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분명 그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도 째째한 일은 아닐 게야.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거야. 안 줄 거라면 모르지만 이왕 줄 바에야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나. 허생은 변부자에게 10,000냥을 얻어가지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와 전라도의 갈림길에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길목이렸다. 허생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서 대추, 감, 배, 석류, 유자 따위 과일이란 과일은 몽땅 사들였다.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팔지 않는 사람에게는 값을 배로 주고 사들였다. 그리고 사는 족족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다.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의 과일이란 과일은 모두 동이 나버렸다.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이 없으니 상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 과일 장수들은 너나 없이 허생한테 몰려와서 제발 과일 좀 팔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결국 허생은 처음 값의 10배를 받고 과일을 되팔았다. 하하, 겨우 10,000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허생은 이렇게 탄식하고는 또 칼, 호미, 실이며 배, 솜 따위를 모조리 사들여 제주도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말총이란 말총은 모두 거두어들였다. 말총은 닷과 망건을 만드는 재료였다. 몇 해 못 가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게야. 과연 얼마 가지 않아 나라의 갓값과 망건값이 10배로 훌쩍 뛰었다. 그렇게 해서 허생은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게 되었다. 어느 날 허생은 바닷가로 나가 늙은 뱃사공을 붙잡고 은근히 물었다. 영감, 혹시 바다 멀리 사람이 살만한 빈섬 하나 없던가? 있습지요. 제가 언젠가 큰 바람을 만나 서쪽 바다로 줄곧 사흘 밤낮을 가다가 한 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잎이 저절로 피어나고 과실과 오이가 철따라 있고 사슴이 떼지어 몰려다니고 물고기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더이다. 허생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 더없이 기뻤다.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준다면 평생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뱃사공은 흔쾌히 허생의 말을 따랐다. 허생은 바람을 타고 줄곧 배를 몰아 마침내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는 썩 마음에 내키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였다. 땅이 천리도 채 못되니 여기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렇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아쉬운 대로 부잣집 늙은이 노릇은 할 수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산단 말씀이요? 뱃사공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야 저절로 모이게 마련이지. 덕 없는 것이 두렵지 사람 없는 것이야 걱정할 게 있나? 이때 전라도 변산에는 떼도둑이 1000명씩이나 우글거리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각 지방에서 군사를 뽑아 올려 도둑을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도둑들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깊은 산속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판이었다. 허생은 변산으로 가서 도둑대의 산채를 찾았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 1000명이 1000냥을 노략질해서 나누어 가진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도둑의 우두머리는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는 듯 눈을 부라렸다. 그거야 한 사람 앞에 한 양씩이지 얼마야? 그럼 너희들에게 아내가 있느냐? 없어. 그럼 논밭은? 논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은 왜 해?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 얻고 집 짓고 솟아서 농사지을 궁리를 안 하느냐? 그러면 도둑놈이라는 더러운 말도 안 들을 테고 아내와 자식 낳고 사는 재미가 절로 나고 자기 마음대로 나돌아다녀도 누구한테 잡혀갈 걱정도 없을 테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귀를 두고 왜 이렇게 지낸단 말이냐? 누구 약 올리는 거냐 지금? 누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나?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허생은 그제야 껄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명색이 도둑질을 한다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정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주지. 내일 바닷가에 나오면 붉은 깃발을 단 배들이 보일 게야. 모두 돈을 가득 실은 배지. 와서 자네들이 갖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게. 허생은 이렇게 말한 뒤에 총총히 가버렸다. 도둑들은 모두 허생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다음 날 도둑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닷가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과연 붉은 깃발을 높이 올린 배가 여러 척 떠있고 배 위에서는 허생이 돈 30만 냥을 싣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둑들은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다. 도둑들은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모두 넙죽넙죽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저
장군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어디 너희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짊어지고 가보아라. 허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둑들은 돈자루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기운께나 쓴다는 놈들도 백냥을 다 짊어지지 못하였다. 백냥도 채 짊어지지 못하는 놈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평민으로 돌아가려 해도 너희들 이름이 이미 도둑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구나. 오히려 잘 되었다. 내 여기서 기다릴 테니 한 사람 앞에 100냥씩 가지고 가서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을 구해오너라. 허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둑들은 예의 하고는 저마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얼쑤 좋다 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가지고 도둑들을 기다렸다.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도둑들은 저마다 여자는 걷게 하고 소는 몰고 또는 여자를 소 등에 태우고 돌아왔다. 허생은 이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빈 섬으로 갔다. 허생이 떼도둑을 한꺼번에 몽땅 쓸어가 버리니 나라는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조용해졌다. 허생과 함께 섬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마다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배를 엮어 울타리를 세웠다. 빈 섬에 금세 큰 마을이 생겨난 것이다. 기름진 땅에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니 온갖 곡식이 잘 자라서 김을 매지 않아도 한 줄기의 열매가 9이삭씩 달렸다. 곡식을 거두어서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의 영토인데 때마침 흉년이 든 참이라 가지고 간 양식을 모두 팔고 은 100만 냥을 벌어가지고 돌아왔다. 이제야 뭘 좀 해본 것 같구나. 허생은 가슴을 내밀어 숨을 크게 내쉬고는 섬에 사는 남녀 2,000명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에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 문자도 새로 만들고 의관도 새로이 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땅은 좁고 내 덕 또한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너희들은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또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도록 양보하게 하여라. 그러고는 자기가 타고 갈 배 한 척만 남겨두고 나머지 배는 모두 불살라 버렸다.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그리고 은 100만 냥 중 50만 냥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이면 조선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에 쓰랴. 마지막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을 골라 모조리 배에 태우고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야. 이 섬에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야지. 허생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남은 50만 냥을 가지고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고도 10만 냥이나 남았다. 이 돈으로 변부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 허생은 참으로 오랜만에 변부자를 찾아갔다. 나를 알아보시겠소? 변부자는 허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하였다. 자네 얼굴빛이 전보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으니 만냥을 고스란히 잃은 모양이군. 허생은 껄껄껄 웃었다.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그대 같은 장사치들이나 하는 일이오. 돈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울 수 있겠소? 그리고 산뜻 10만 냥을 변부자 앞에 내놓으며 말하였다. 내가 한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글 읽기를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냥을 빌린 것이 부끄러울 뿐이오. 변부자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절을 하며 10만 냥을 사양하였다. 그리고
그때 빌려준 돈에다 10분의 1의 이자만 덧붙여서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허생은 화를 벌컥 내며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치 취급한단 말인가? 하고는 소매를 획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부자는 붙잡아 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가만히 허생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허생은 곧장 남산 아래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다 쓰러져가는 처가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한 할멈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저 집이 누구 집이요? 변부자는 할멈에게 은근히 물었다. 허생원 댁이요. 가난한 살림에 늘 글만 읽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 5해가 지나도록 안 돌아온다오. 안사람이 혼자 남아 집 떠난 그날을 제삿날로 알고 제사를 지낸다오. 할멈은 혀를 끌끌 찼다. 변부자는 그제야 그 손님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길게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다. 이튿날 변부자는 받은 돈 10만 냥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려 하였다. 그러나 허생은 끝내 받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굳이 100만 냥을 다 버리고 10만 냥을 갖겠소. 좀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그대에게 의탁하고 밥을 먹겠으니 자주 와서 나를 좀 돌봐주시오. 그저 식구 수만큼 양식과 옷을 대어주면 그만이오.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변부자가 가진 말로 허생을 설득하여 보았으나 허생은 끝끝내 듣지 않았다. 변부자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가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언제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가면 금방 좋지 않은 기색을 내보였다. 어째서 나한테 재앙을 떠안기려 하는 것이오? 그러나 변부자가 술병이라도 들고 가는 날이면 더욱 반가워하며 서로 잔을 주고받으며 취하도록 마셨다. 몇 해를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두 사람의 정은 날로 두터워져 갔다. 어느 날 변부자가 내내 궁금해하던 것을 조용히 물었다. 5해 동안에 어떻게 100만 냥을 벌었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적고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자리에서 나고 한자리에서 소비되지요. 1000냥은 적은 돈이니 그 돈으로는 한 가지 물건을 몽땅 사들여 독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것을 100냥씩 10로 쪼개면 10가지 물건을 골고루 살 수가 있어. 단위가 적으면 그만큼 돈을 굴리기가 쉬우니 한 가지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소. 이게 바로 장사치들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아니겠소. 그러나 만냥을 가진다면 수레째로 몽땅 살 수 있고 배에 실린 물건이면 배째로 몽땅 살 수 있고 한 고울에 가득 찬 물건이면 온 고울을 통틀어 살 수 있지. 마치 그물로 한꺼번에 끌어 모으듯이 나라 안의 물건을 몽땅 사들일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해버린다면 그 물건이 동이 나면서 장사치들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겠지. 그렇게 되면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게지. 그러니까 만냥을 가지고 100만냥을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지. 만약 나란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쓴다면 나라는 곧 망하고 말 것이오. 변부자는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만냥을 선뜻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허생은 대답하였다. 그거야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어. 내 짐작으로 내 재주가 100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를 어찌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소. 그대가 내게 10,000냥을 내어준 것도, 내가 그 돈을 받아서 100,000,000을 번 것도 결국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내 말을 들어준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더욱더 큰 부자가 되라는 하늘의 뜻이지. 만약 내가 이 일을 사사로이 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찌 알겠소.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같은 장사치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배포요, 도량이었다. 변부자는 허생 같은 선비가 초야에 묻혀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바야흐로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으려 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아니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째서 괴롭게 파묻혀 지낸단 말이요. 아하, 예로부터 묻혀 지낸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지금도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산속과 바닷가에 묻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의 그릇을 알만하지 않소. 나는 장사에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번 돈이 구왕의 머리를 살 수 있는 만큼은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마땅히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이었소.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는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변부자는 오래전부터 이완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때마침 이완이 어영대장이 되어 변부자를 찾아왔다. 혹시 백성들 중에 신기한 재주를 숨기고 있어서 함께 큰일을 해볼 만한 사람이 없던가? 변부자는 즉시 허생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변부자의 말을 듣고 난 이대장은 깜짝 놀라 물었다. 놀랍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소인이 그 사람과 3년을 가까이 지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허시성을 가졌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네. 우리 한번 함께 가보세.